그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입시에 성공하는 포인트는 뭘까? 뭔가요? 쓸데없는 거 안 하는 거구나. 아, 쓸데없는 걸 안 네. 하는 거다. 결국은요, 대학에서 선발을 할 때요, 명확하게 전형별 특징이 있고요. 그 전형 요소별로 필요한 것만 보거든요. 네. 예. 요즘 이제 흔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즘 이제 뭐 그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정상적인 수업이 어려우니까 재수생이 수능은 유리하다. 뭐,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 그렇죠. 예, 코로나 때문에 재수생이 정시 유리할 거다.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어요. 아, 그래요? 왜요? 왜? 제가 강남에서 재수학원 원장 해봤거든요. 예. 예. 재수는 재수 적합한 아이가 유리한 거예요. 재수와 삼수, 사수 한다 그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아요. 예, 기본적으로. 핵심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신 어릴 때 독서 능력. 수능은 읽기 능력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능은 읽기 능력이다. 예, 읽기 능력이 안 되는데 수능에서 고득점을 말이 안 됩니다. 안 제가 실험을 해봤거든요. 예. 어떻게 해봤냐면 수능 문제지를 줘요. 그리고 문제를 풀지 말고 정확하게 의미만 파악하면 읽어봐라. 예, 국어. 예. 제한 시간 안에 못 읽습니다. 못 있죠. 못 읽는데 어떻게 문제를 풀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수학, 영어 다 마찬가지예요. 기본적으로 읽기 능력이 안 되는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이 문제를 풀고 있는 거죠. 아마 이거 학교에 계신 선생님들도 어느 정도 아실 거예요. 예. 실제로 얼마 전에 공개된 6월달 모의고사 분석 결과에서도요. 이번 재학생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성적이 많이 떨어졌다라든지 예, 또는 재수생이 유리하다 이런 통계 안 나왔거든요. 안 나와요. 예, 안 나옵니다. 물론 영어에서 이제 중위권 학생들이 약간 줄었다. 뭐 이런 정도가 아마 이 코로나19가 미친 영향이 아닌가 정도로 분석을 하는데 실제로 입시를 보면 저는 이제 정말 안타까운 게 대학에서 원하는 입시를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에 맞춰서 학생들이 준비하면은요. 그러면 불필요한 것들을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불필요한 것들을 예, 줄인다. 예.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나는 내신 성적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보면서 마음가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예. 나는 사실은 이 학교 단위의 시험보다는 국가 단위의 수능에서 좀 더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이게 머릿속에 입력이 돼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있거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한국 사회 오해가 지금 매우 심각한데 두 분 다 행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예. 부모도 행복해야 되고 아이도 행복해야 된다.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대학 공동체에서는요, 까칠한 아이가 있고 행복한 아이가 있어. 근데 까칠한 애 성적이 좋아. 근데 행복한 애 성적이 좀 떨어져. 어떤 아이를 뽑을까요? 질문이 행복한 아이를 뽑을 것 같은데요. 그 집단의 이제 특징에 따라 좀 다르겠죠. 어떤 똑똑한 능력이 좀 중요한 데 같은 경우에는 연구직이나 이런 데는 똑똑한 까칠하면서 똑똑한 사람이 필요하겠지만 뭔가 협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네네. 데에서는 이 사람을 뽑아야 되겠죠. 네, 아닙니다. 둘 다 뽑습니다. 네, 이게 이제 입시에 되게 중요한 수시 정시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한 겁니다. 네. 수시를 도입한 거는 학생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부모님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거든요. 아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입시에서도 최소한의 다양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획기적인 조치였던 거예요. 수시 도입이. 네. 예, 그래서 이것저것 다 잘하는 게 아니라 네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는 거 하나만 해도 대학 갈 수 있다. 라고 도입된 제도고요. 실제 대학은 지금 그렇게 뽑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뽑고 있다. 근데 문제는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렇죠. 예, 시장에서는 다 잘해야 돼. 쟤들은 다 하는데 너 하나만 해?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특히나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은 우리가 정성평가라고 그러죠. 그렇죠. 예, 정성평가. 이거 과연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제가 그래서 이제 가끔 이런 얘기 하거든요. 혹시 부모님들한테 배우자 고를 때 정량적으로 고르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질문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거죠. 키 몇 점? 예? 월 수입 몇 점? 아니면 종합적인 느낌? 예, 어떠셨어요? 근데 누가 종합적인 느낌에 속았다고.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중요한 변화입니다. 시장에서는요, 정성평가를 정량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협동 되게 중요하잖아요. 공동체 정신 매우 중요하거든요. 전공 적합성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김시 PD님 만약에 국문학과 교수다. 네. 근데 예전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죠. 대학 입학본부에서 줄을 거서 보내면 그냥 성적표 보고 네, 받는 거죠. 네. 근데 지금은 면접 볼 기회가 있거든요. 뽑을 수 있어. 그렇죠. 그러면 그때 국어, 영어, 수학, 내신 성적 뭐 다 좋아. 뭐 스펙 무지하게 많아. 그런 학생이 있고요. 어떤 친구는 다 부족한데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는
부족한 이유가 그 시간에 계속 시를 쓴 거야. 네. 계속 책 읽었어. 네. 만약 그게 확인됐어. 그럼 누구 뽑을까요? 얘를 뽑아야죠. 그렇죠. 그렇게 뽑고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 사회가 지금 정성평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군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서 예외는 있어요. 그러니까 정량평가를 실시하든 정성평가를 실시하든 비슷한 수준 학생들이 오는 대학들이 있거든요. 거기서는 이렇게 뽑아 저렇게 뽑는 큰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상위권 대학이 학종 비율이 높은 거 아시죠?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난 후에 성취도가 높아지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학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중도 탈락률이라는 지표를 관리합니다. 대학 입장에서 가장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요. 학생을 뽑아놨는데 중간에 도망가는 거. 다른 건데 중도 탈락률. 그럼 정시, 학생부 교과, 종합 다 통계를 내보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지나면 종간 연구 결과 어떤 전형으로 선발하는 학생의 취업률이 높을 것인가도 나올 거예요. 이런 거 되게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학부모님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대학이 편의대로 뽑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시를 선발하는 것과 학생부 종합전형 선발하는 거 어떤 게 더 쉬울까요? 대학 입장에서는. 쉽기는 정시가 더 쉽지 제가 한 않아요? 100배는 쉬울 것 같아요. 수능으로 그렇죠. 뽑는 게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아주 간단하고 간단하죠. 출구면 끝나는 줄만 그으면 되니까. 근데 왜 상위권 대학들이 계속 학종을 하느냐. 거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대입 공론화 과정을 거쳤잖아요. 네, 2020학년 그쵸. 그러면서 22학년도인가요? 그러면서 이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줬죠. 정시를 확대해라. 근데 거기에 먼저 와 놀랍게도요. 대학 총장 한 분이 손을 딱 들어서 나는 우리 학교는 정시로 한 명도 안 뽑겠다. 라고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분이 계세요. 다양성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다양성 꼭 기억하세요. 아이 입시 다양성이라는 개념을 부모님이 머리에 장착하시고요. 필수 개념이거든요. 그리고 나서 입시 세계를 바라보면 기회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나라 입시는 결코 복잡해질 수가 없습니다. 복잡하다는 얘기는 저는 상당한 의도가 있다고 봐요. 자, 왜 그런지 잠깐 설명을 들어볼까요? 자, 만약에 서울특별시 입시와 경기도 입시가 달라. 복잡해지겠죠. 근데 그럴 수 있나요, 없나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 어떤 일인데 우리나라에서 모든 학생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된 기준을 적용해야 되죠. 그렇죠. 그럼 일단 성적을 쓸 수밖에 없어요. 성적은 세 가지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는 학생이니까 모든 학생이 갖고 있는 성적은 첫 번째 고등학교에서 내신. 출제하고 채점하는 학생부 교과 내신 성적, 내신 성적. 국가고사 수능 성적, 수능 성적. 그다음에 이제 점점 비율이 줄고 있지만 대학별 고사가 남아 있죠. 대표적인 논술. 그러니까 요거 외에는 성적을 쓸 수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간단한 거예요. 물론 이제 적성 검사라든지 몇 가지 변종들이 있는데 대부분 사라지는 추세입니다. 자, 근데 이제 시험 성적 말고 실기를 봐야 되는 경우가 있죠. 요게 전부예요. 요게 이제 정량 평가였죠.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미래 역량을 측정할 수 없잖아요. 없죠. 얘가 정말 얼마나 대학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지 이거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이라는 거. 또 의대 매우 중요하잖아요. 아무나 의사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들한테 여전히 정량평가에 대한 신뢰가 높은 분들, 그건 인정.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거기에 익숙해졌으니까. 근데 당신 아이의 인간성은 몇 점으로 평가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뭘까요? 말을 못하죠. 못하죠. 그리고 중요한 게, 그러면 그 인간성이 중요하지 않나요? 또 중요하다고 말씀하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국문과 교수가 얘가 정말 시를 사랑하는 아이한테 딱 만났어요, 면접 때. 근데 걔한테 수학 성적이 몇 점이냐고 물어보고 싶을까요? 안 물어보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보고 싶을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우리 아이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시장의 논리는 그렇습니다. 장점, 단점 이런 거 따질 여유 없어. 다 준비해야 돼. 다 해야 돼. 다 해야 돼. 그건 시장의 논리고요. 우리 아이가 열심히 집중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저는 입시에서 매우 중요한 전략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학생들을 보면 저는 4가지로 구분하는 기준이 있거든요. 또 4가지네요. 아까 그 저기 공부 더 잘하고 공부만 잘하고 이거 말고 또 다른 4가지인 거죠? 4가지입니다. 어떤 거냐면 첫 번째, 입시 경쟁력이 있어요. 입시 경쟁력. 그러니까 남보다 시험 잘 보겠다. 시험을 잘 본다. 그거 반대할 이유 없죠. 근데 두 번째, 자기 성장형이 좀 있다고 봐요. 남보다 시험 잘 보는 데는 관심이 없지만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 있다. 그러면 그건 그쪽으로 계속 가면 돼요. 그쪽으로 가면 그럼 이 아이한테 명문대학은 뭘까? 대학 서열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세 번째, 가족 지역형이 요즘 너는 뜰 거라고 봐요. 가족 지역형.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 떡방학관을 해. 옛날에는 이제 부모님이 열심히 공부해서 명문대 보내는 게 부모님의 로망이었잖아요. 네. 지금 아닌 거 아시죠? 그렇게 상권을 형성해서 오랫동안 그쵸. 우수 고객을 갖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공부하면 돼요. 그다음에 또 지역도 많이 바뀌고 있거든요. 제가 이제 지방을 가면 아니 왜 스카이 간 학생들 장학금을 주냐고. 걔들은 고향을 안 돌아올 애들이다. 네? 지역에 남아서 지역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장학금을 좀 제발 줘라. 바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지역형, 가족 지역형도 있다. 세 번째, 가장 안타깝게도 아마 선생님 교직에 계셨으니까 치유회복형이 상당히 많거든요. 치유회복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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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당장은 입시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아이는 삶의 즐거움을 좀 느껴야 돼. 나도 살아있음. 나도 노력하면 잘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뭔가 자신감을 회복하는 게 더 중요한. 네. 네 가지로 한번 구분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하나 더 정리하자면 과연 어떤 아이가 잘 살까? 분명히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학벌 효과가 지배하죠. 예. 근데 예전 같지 않다라고 말씀들 하시죠. 핵심 포인트가 뭔지 아세요? 뭔가요? 신입사원과 경력사원의 차이입니다. 예. 신입사원은 여전히 학벌 효과가 남아있죠. 그쵸. 볼 게 없으니까. 볼 게 없잖아요. 간판 말고는 볼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1년만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안에서 드러나죠. 네. 경력에서 드러나죠. 네, 실력 차이가. 경력사원이죠. 예. 그러면 중요한 단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평판조회. 평판조회. 결국 1년 동안 일을 하면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 실제 업무 성과 그쵸. 이런 것들이 그게 더 중요하죠. 굳이 뭐 누가 기록하지 않아도 안아도 다 남죠. 지금은 다 기록에 남아요. 맞습니다.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신입생을 선발한다. 거기는 이제 100% 정성평가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있잖아요.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테러리스트를 잘못 뽑았어. 학교에 이 네, 수치가 되는 거죠. 평판 조회합니다. 그리고 근데 제가 몇 년 전 기록인데 2년 전인가요? 방송 보도를 보니까 8명인가 몇 명을 출연했더라고요. 특별한 시스템이 아니라 이 친구들의 SNS를 빅데이터로 돌려보니까 딱 나온 거예요. 이 친구들 성범죄 잠재군이다. 최종적 불합격 처분. 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저는 우리나라 대학 입시가요.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의 서열이 철폐돼야 되죠. 노동시장의 차별부터 사라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불리한 길로 아이를 끌고 가지 마세요. 입시 경쟁형 안 되는 애들이 있거든요. 그거 부모님도 아십니다. 빨리, 그러니까 서글프게 발 털지 마시고요. 서글프게 나는 거기로 가고 싶은데 이러지 마시고 내 아이한테 유리한 길로 가야죠.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우리 아이는 지금 포기한 게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하는 중이다. 다시 일어설 것이다. 좀 이렇게 자신감 있게 입시를 준비하셔야지. 예전보다 입시가 조금 더 다양해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네네. 전형들이 생기면서. 근데 부모님들은 아직도 이제 수능을 봐서 그 점수를 가지고 대학을 진학한다라는 인식이 좀 강하신 것 같고, 학부모님들은 이제 이 아이가 잘하는 것, 전공에 관심을 갖기보다는 대학 아직은 이름에 관심을 좀 많이 가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좀 잘하는 그 전공에 좀 관심을 맞춰서 좀 유리한 쪽으로 아이가 맞습니다. 가능한 쪽으로 좀 이제 가셨으면 좋겠고, 지금 수능 방식은 물론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이 시험에 대한 공정성과 객관성이 너무 이렇게 예민한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의 시험에 되게 신뢰하는 편이죠. 근데 그게 정말로 공정할까라는 생각은 많이 들거든요. 네. 왜냐하면 그 사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그 과정에서는 공정하지 않아요. 네, 기회도 평등하지 않고. 그래서 저는 좀 수능이 좀 제도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는 게, 지금의 시스템은 내가 예를 들어서 30점 맞는 아이예요. 그런데 열심히 해가지고 50점이 됐어요. 굉장히 노력한 거죠. 그런데 그걸 인정해주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전히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나는 이만큼 노력해서 50점이 됐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이 50점 이상이라면 나는 역시 최하 등급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잘 못하는 아이들도 조금 내가 노력하면 어느 정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가려면 어느 정도 절대평가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평가 제도는 수능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런 절대평가 쪽으로 가서 학생들이 어쨌든 조금 부족했던 친구들도 노력하면 나도 올라갈 수 가능할 있게끔. 수 있다라는 희망이 좀 되는 게 됐으면 좋겠고, 더불어 이제 학종에 대한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공교계에 있는 선생님들이 어쨌든 학생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관찰한 내용,
그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가 됐으면 좋겠고. 네. 그 수능 얘기 잠깐 하나 좀 덧붙이자면 네. 이제 수시에서도 이제 상위권 대학들은 이제 수능 성적을 활용을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수능은 당연히 수시든 정시든 해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심각한 착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시로 수능 성적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주요 상위권 대학들은 모든 과목의 표준 점수나 백분위 점수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한 과목이라도 시험을 못 보면 안 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수시로 가면 지금 되게 다양하게 세분화됐는데 최저학력 기준으로 적용을 하거든요. 그쵸. 그러면 이제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에서 한 과목 정도를 피해갈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똑같은 수능이 아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정시로 수능 성적을 활용하려고 하면 가장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성적을 끌어올리는 게 뭘까? 가장 효과적인 학습법일 수 있죠. 근데 이게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수시로 만약에 수능 성적을 최저 기준으로 활용한다면 가장 성적이 안 나오는 과목을 버릴 수 있거든요. 예. 이거는 완전히 다른 수능이거든요, 기본적으로. 특히나 저는 이제 입시 감정이라는 용어를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시 감정이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우리 사회에 분명히 그 실체가 명확하진 않지만 지역 감정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영향을 미치고 있죠. 그 입시 감정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연구한 사회학자가 네. 한국 부모님들 사교육 투자를 냉전 시대의 군비 경쟁 같다라고 비유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학생들이 입시 준비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를 찾다가 글로테스크라는 용어를 찾았어요. 기괴하다. 기괴하다. 다른 마땅한 용어가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명히 부모님들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하지만 사교육 일선에서 오랫동안 일해본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만 아이 중심으로 그다음에 되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나의 부모 역할 모델을 잘 정립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전 4가지 정도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꾸 4가지를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4가지 모델이 다 장점이 있어요. 첫 번째 부모 주도형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가 좀 순종적이고 부모가 되게 적극적인데 소통이 좋아. 그럼 부모 주도형이 성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의식 관련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난 널 믿어. 근데 아이는 그 믿음이 안 느껴지죠. 예. 끊임없이 의식으로 의식을 이제 바꾸려고 명문대 이런 경우가 있고 세 번째는 이제 아이 중심형이 있어요. 과감하게 아이한테 맡기는 경우가 아이한테 있는데 맡기고. 저는 이런 아이들은 성공률이 100%라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근데 그 숫자가 너무 적은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우리 시대 착각이 하나 있는데 성공 사례의 분포와 한번 이제 구분해보면 성공 사례의 분포와 개인의 성공 확률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무슨 얘기냐면 성공 사례의 분포는요 부모 주도형이 압도적으로 많죠. 왜? 다 그렇게 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거 하는 사람 자체가 많으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건 분자죠. 분모를 따지면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개인별로. 네, 근데 성공 확률을 놓고 보면 아이 중심형은 성공 사례 훨씬 더 분포는 매우 약해요. 약하지만 근데 개인의 성공 확률은 거의 100%에 높다. 수렴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권장하는 것은 콜라보입니다. 콜라보, 가족 협력형. 가족 협력형. 예. 부모가 한 발 앞서가면 그만큼 아이는 따라가기가 힘들어요. 이게 부모가 같이 가거나 뒤에 있다가 아이가 간절히 원할 때 도움을 주셔야 됩니다. 이게 성공 포인트예요. 네. 그러니까 무관심하라 아이를 믿고 맡겨라 이런 얘기 아니고요.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 근데 문제는 그 타이밍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타이밍이 중요해요. 아이가 입시 정보에 대해서 되게 갈급하거든요. 그때 부모님이 나서서 그걸 해결해 주면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아이는 아직까지 입시 정보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 근데 부모가 입시 설명회 갔다 와서 자료를 펼쳐놓고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때 과연 누구를 입시 전략의 파트너로 삼을 거냐? 예. 학부모님이 혼자 스스로 해결하기 어렵잖아요. 가족 협력형으로 가면서 결국 내 옆에 누가 파트너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사교육이냐 공교육이냐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야 됩니다. 저는 어느 쪽이 우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실망스러운 공교육도 꽤 있거든요. 여전히 그거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전반적인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최소한 부모님의 불안감 때문에 근본적인 판단 착오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공교육 파트너가 훨씬 더 안정적일 수는 있다. 안정적이다. 그런 측면도 고려해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학교와 학원의 차이를 이제 말씀드리면서 학교는 아이의 단적인 부분만 이제 일부분만 보고 평가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데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의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이제 판단을 해주시죠. 이전에 제가 정시 설명회를 할 때요. 정시 설명회면 이런 거거든요. 수능 성적을 쫙 가치점 결과 분석하면서 지원 가는 데야 막 이런 건데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수능 보고 나서 수능 성적표 발표할 때까지 하루하루 무슨 일을 해야 되는지
네, 정말 아까 말씀하신 진로 중심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보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정말 저는 이렇게 질문하거든요. 대학 4년 의미 있게 보내야 된다. 네, 의미 있게 보내려면 최소한 필요한 정보가 있다. 어떤 교수님이 계신지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제가 황당한 경우도 있었거든요. 특수교육학과가 뭔지 모르더라고요. 그냥 교육학과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최소한 지금 2학년 전공, 3학년 전공 과목에서 뭘 배우는지 물론 과목 정도는 봐야 된다. 그 정도는 봐야 되고 조금 더 정말 관심을 기울인다면 학교 찾아가 봐라. 학과 사무실 다 있다. 거기 조교도 있고 선배님들 딱 만나면 아마 네가 대학 들어가서 아차 이건 아닌데 요즘 반생이 급증하는 이유를 설명드리는 겁니다. 반생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 들어가 보니까 아닌 거예요. 아니까. 그런 정말 안타까운 시행착오를 줄일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저는 학교에서 선배들 불러가지고요 같이 얘기도 좀 하면서 이렇게 좀 부모님들이 좀 마음 편하게 돈도 좀 덜 쓰고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요 돈 쓰면 꼭 아이한테 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렇죠. 네. 쓴 만큼 투자 효과를 바라게 되고 네. 그것이 아이에게는 다시 심적 부담이 되고 아이는 내가 쓰라고 했냐고. 네. 저는 두 분 선생님 모시고 이제 말씀 나누면서 했던 생각은 뭐냐면 이 이야기가 정말 많은 아버님과 어머님들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제가 항상 예전서부터 영어 조기교육 무용론을 제가 주장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할 때마다 사람들이 다들 무슨 소리야 영어는 조기교육 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영어 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제가 영어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제가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 영어 교육 그러니까 영어 조기교육 무용론을 주장하는 데는 돈이 없어요. 안 다녀도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건 돈이 안 되고요. 영어 유치원을 하거나 캠프를 하거나 어학 연수를 알선하거나 이 사람들은 다 이게 먹고 사는 거예요. 이걸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돈을 벌기 위해서는 사람들은 다들 이거 시켜야 됩니다. 이거 안 시키면 애 죽어요. 나중에 가서 망해요. 저는 진학 상담이 똑같은 것 같아요. 진학 상담 학교의 선생님께 맡겨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 거기엔 돈이 안 돼요. 진학 상담 하려면요 어디 가서 누구 상담 받아야 되고요 학원 가서 뭐 봐야 되고 그 얘기하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 안에 다 돈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동안 항상 교육에 있어서 시장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의 얘기가 들려왔는데 그 얘기들은 실은 다 돈이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오늘 이 이야기가 정말 소중한 얘기 같아요. 이 이야기에 더 많은 부모님들이 귀를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원도 교육청과 MBC 강원 영동이 준비한 공교육 바로 세우기 프로젝트 공부를 공부하다. 지금까지 박재원 소장님과 정원숙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이상이 없는 교육은 미래가 없는 현실과 같다고 하죠. 코로나로 무너진 일상이지만 다시 한번 새로운 현실에 발을 내디뎌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공교육의 역할을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